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자, 독학사 국어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예고해 드렸죠. 자, 오늘은 2016년 기출문제 풀이를 꼼꼼하게 전 문제를 다 같이 여러분들과 최대한 살펴볼 겁니다. 열심히 풀어보셨습니까? 성적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많이 맞으셨겠죠 당연히. 자, 많이 맞았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 기출문제 풀이를 하면서 문제풀이의 사실상 마지막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지막 정리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뭐가 빠져있지 뭐가 부족하지 라고 체크해보고 점검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표준어끼리 묶어놓은 것은, 자, 이 문제 아마 오답이 좀 많았을 것 같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헷갈리는데 맞죠? 헷갈리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답을 확실히 하고 넘어가죠. 3번이 됩니다. 자, 귀, 고리, 귀, 걸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수 표준어로 인정해준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자, 복수 표준어는 뭡니까? 두 가지를 다 표준어로 인정해 주는 거죠. 자, 소고기, 쇠고기 둘 다 상관없죠. 자, 이와 같은 경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위에 부분에서 잘못된 게 뭐 있나 좀 살펴보죠. 자, 표준어는 우, 레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제일 많이 잘못 쓰는 것 중에 하나죠. 어떤 게 표준어입니까 여러분들? 거지입니다. 설, 거지가 맞죠? 그리고 주책 없다와 주책이다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게 표준어인 것 같습니까? 주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보통 우리가 쓰는 형태가 아우 너 정말 주책이다 라고 쓰죠. 근데 사실상 표준어는 주책 없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이런 말들을 쓸 때 최대한 표준어를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될 문제입니다. 자, 2번입니다. 자, 다음 중 장편소설 태평천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한 대주주 집안이 붕괴하는 과정을 해학적이고 풍자적인 수법으로 그린 작품이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윤직원의 영감, 집이 몰락해가는 과정이 그려져 있죠. 자, 긍정적 인물을 전면에 제시해서 부정적 인물을 비판하고 있다. 자, 벌써 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뭐의 대상입니까? 그렇죠, 풍자의 대상이죠. 자, 즉 이 작품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자, 이게 바로 태평천하의 가장 특이한 지점이죠. 부정적인 인물을 주인공으로서 전면에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풍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독자들에게 이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한 나름의 장치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긍정적 인물이 아니라 부정적인 인물을 전면에 배치했다 라고 봐야지 맞겠죠. 3번과 4번은 맞는 설명이 됩니다. 자, 3번으로 가보죠. 자, 우리나라 최초의 한문 소설인 김시습의 금오신화에 실린 작품이 아닌 것은, 자, 저번에 우리가 문제풀이할 때 사실상 금오신화 5가지 쓰는 것이 주관식 문제로 나왔었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저는 외웠다고 잘난 척 했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외우셨습니까? 외우셔야 됩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일단 답은 4번이 되겠죠. 원생목류록은 상관없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럼 취유부벽전기, 남연부주지, 용궁부연록, 그 다음에 두 작품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있습니까? 그렇죠. 만복사, 저포기, 그 다음에 이생, 규, 장전 해서 총 하나, 둘, 셋, 넷, 5편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다음 중 쌍화점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쌍화점은 여러분들 글의 장르가 뭡니까? 그렇죠, 고려 소교입니다. 자, 부도덕한 인간의 윤리를 풍자한다. 시의 화자는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다. 후렴구가 위증질과 대평성대다. 또 반복적으로 사용 다양한 표현 기법이다. 일단 고려 소교는 후렴구가 꼭 등장한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4번은 아니겠구나. 쌍화점은 어떻습니까? 문란한
성에 대한 풍자가 들어갔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역시나 2번도 맞는 설명이죠. 답은 3번이 되겠죠. 위증질과 대평성대, 후렴구에 관련된 문제를 우리가 앞에 다른 실제 예상 문제 풀이 시간에 한번 다뤘었죠. 자, 후렴구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그렇죠. 가시리의 후렴구가 되죠. 그래서 쌍화점의 후렴구는 아니다라는 거 확인했습니다. 자, 5번입니다. 다음 중 단어의 형성 방법이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떠올리셔야 될 이론이 뭐가 있죠? 아, 형성 방법. 그렇다면 이거 두 가지가 있지. 일단 파생어가 있고 합성어가 있지라는 거 두 가지를 떠올리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복합어라고 부르는구나. 자, 그렇다면 파생어는 어떻게 이루어지더라 생각하신다면 어근 플러스 접사구나. 또는 접사가 앞으로 오는 형태인 접사 플러스 어근. 그래서 뒤에 있으면 꼬리 밑자 접미사, 앞으로 가면 머리 두자 접두사. 합성어는 어근 플러스 어근의 형태로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걸 떠올리셔야 됩니다. 자,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앞부분의 이론 공부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풋사랑은 당연히 이렇게 나눠지겠죠. 잎사귀는 어떻게 나눠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잎하고 사귀죠. 밀치다는 밀치다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쪼개지지 않는 것 유일하게 2번이 나왔죠. 그렇죠. 2번. 자, 구름은 구하고 름으로 쪼갤 수 없죠. 하나로 엮여진 단어죠. 이런 것들을 그렇죠. 하나의 어근으로 된 거 해서 단일어다라고 부르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언가 합쳐진 말들인데 2번만 원래 하나의 형태로 이루어진 단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풋사랑은 당연히 접두사 플러스 사랑인 어근으로 돼 있죠. 자, 잎사귀는 여러분들 뭐가 접사일 것 같습니까? 바로 사귀입니다. 자, 잎은 어근이고 사귀가 바로 뒤에 붙는 접미사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밀치다는 사실 동사 밀다를 말하겠죠. 자, 그래서 밀에다가 치가 와서 붙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와서 붙었으니까 접미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미다가 붙어서 밀치다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다 파생어 2번만 단일어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자, 다음 중 중의적 표현이 아닌 것은 중의적 표현이라는 건 한 문장이 하나의 의미로만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의미로 또 해석이 되는 걸 말하죠. 자, 중의적 표현을 아닌 걸 골라보죠. 어머니께서 사과와 귤 2개를 주셨다. 자, 너무 애매하죠. 사과와 귤 2개, 사과 하나, 귤 하나 해서 2개인지 아니면 사과 하나, 귤 2개 합이 3개를 줬는지 개수가 달라지죠. 자, 중의적 표현이다. 자, 나는 학교에서 국어 공부를 한다.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렇죠. 자, 문제 될 거 없습니다. 자, 문제 될 거 없죠.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언니는 나보다 음식을 더 좋아한다. 이런 걸 우리가 비교 구문의 중의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 때문인 거죠. 즉, 언니는 나하고 음식이 있으면 정말로 음식을 택하는 나쁜 언니인 거죠. 또 하나는 내가 음식을 좋아하는 것보다 더 언니는 음식을 좋아하는 경우. 먹을 거에 대한 욕심이 많은 경우가 있겠죠. 자,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다는 부정문의 모호성, 중의성을 말합니다. 버스를 타지 않았다. 나가 아니라 철수가. 또는 나는 버스를 타지 않았고 택시를 탔다. 나는 버스를 탄 것이 아니라 잡기만 했다. 그리고 타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의미를 사실상 포함하고 있는 주의적 문장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2번 정리할 수 있겠죠. 자, 7번입니다. 다음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제목 뭡니까, 여러분들? 세 글자. 그렇죠? 황조가입니다. 자, 유리왕의 황조가였죠. 자, 일단 국문학 사상 최초의 노동요로 꼽힌다. 설마 유리왕이 노동을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진 않았겠죠. 나름 왕인데. 자, 이것은 구지가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거북이야 네 머리 내놔 라 노래죠. 자, 백수광부의 처 광리자고 여옥 등이 작가로 거론됐다. 자, 이것은 백수광부의 처니까 니마 그 물 건너시면 안 돼요 라고 불렀던 공무도화가에 대한 설명이죠.
자, 새로운 임금의 탄생을 기원하는 주술적 성격이다. 역시 구지가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실 겁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중 제망매가의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제망매가는 여러분들 누가 썼죠? 작가가 월명사라는 스님이었죠. 제망매가의 글의 장르는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신라의 향가였죠. 몇 구체 향가였습니까? 그렇죠. 19채 향가였죠. 자, 불교적 무상감에 의한 절망적 어조가 지배적이다. 아우, 싱겁게도 답이 1번입니다. 벌써 나와버렸죠. 자, 불교적 무상감. 무상감이 성립은 할 수 있겠죠. 죽은 누이 때문에 인생 무상을 분명히 시에서 느끼죠. 하지만 분명히 낙구에 미타 차례에서 만날라 돛닦아 기다리겠다라는 구절에서 시상에 뭐가 일어나죠, 여러분들? 반전이 일어나죠. 인생 무상을 느꼈던 화자가 불교적인 어떤 힘으로 자신의 슬픔과 인생 무상을 극복해내는 이미지가 등장을 하죠. 그래서 절망적 어조가 지배적이다라는 건 잘못됐죠. 그래서 극복의 이미지가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입니다. 30년대 계급 문학의 반동에 일어난 순수 예술 운동과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암기가 잘 됐나? 라고 스스로 확인해보기 좀 적합한 문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바로 3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 백조파와 생명파 같은 경우는 생명파는 이제 40년대로 넘어가서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청록파도 40년대, 50년대로 넘어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암기적인 요소가 잘 됐는지 스스로 계속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다음 중 현대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보기를 좀 같이 살펴보면서 맞나 안 맞나를 좀 꼼꼼히 한번 따져보죠. 자, 1번입니다. 1919년 그 다음에 20년대 말은 좌익 이데올로기의 등장, 본격적인 서구 문예 사조의 유입 등이 문학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이죠. 자, 본격적인 서구 문예 사조의 유입인데 사실 근대화가 시작된 지점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40년대에는 다양한 문학 양식이 선을 보였으며 분화로드 운동의 영향으로 상록수와 같은 농촌 소설이 등장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잘못됐죠. 2번입니다. 잘못됐죠. 우리를 깜쪽같이 속이고 있죠, 지금. 40년대가 아니죠. 자, 우리나라 소설에 이러한 경향이 생깁니다. 어떤 경향이 생기냐? 소설에 나름 종류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죠. 장르라고 바꿔보죠. 장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양해지느냐? 자, 농촌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가정 소설 또는 가족사 소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소설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얘기를 다뤘던 역사 소설들이 등장을 합니다. 농촌 소설의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시문의 상록수죠. 자, 가족사 소설은 3대 같은 작품, 또 충분히 가족사 소설이죠. 역사 소설은 현진건의 무영탑과 같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소설 장르의 다양화가 이루어졌던 시기는 40년대가 아니라 그렇죠, 30년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번이 틀렸다는 거, 어디가 어떻게 틀렸다라는 것까지 좀 정확히 체크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번과 4번 설명 읽어보시면 맞다라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납득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11번입니다. 자, 다음 중 판소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기를 한번 살펴보죠. 같이 맞나 안 맞나 좀 판단을 해보죠. 자, 일단 추임새는 소리판의 흥을 돋우기 위해 고수 또는 청중이 바라는 얼씨구 좋다, 잘한다, 의 등의 감탄사를 일컫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올바른 설명이죠. 실제로 우리가 판소리에 만약에 공연장에 갔다라고 한다면 이런 소리들을 충분히 들을 수 있겠죠.
자, 너름새는 창자가 소리하는 도중에 하는 춤이나 몸짓을 말한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앞에 이론 강의에서 판소리 강의를 할 때 너름새에 대한 언급이 분명히 있었죠. 나 기억이 안 나는데 빨리 다시 보셔야 됩니다. 다시 보시고 너름새 하고 다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게끔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설명 또한 역시 어떻습니까? 맞죠? 자, 판소리는 한 명의 소리꾼과 한 명의 고수가 여러 사람을 상대로 긴 이야기를 노래로 부른다. 맞죠? 몇 시간씩 걸리죠. 실제 완창을 하게 되면 답은 자연스럽게 4번이 되겠죠. 자, 판소리는 창과 안일이가 합쳐진 말이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는 건가 틀린 건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죠. 자, 판소리는 실제 우리가 이론 강의 때 판소리 이름의 유래가 판 플러스 소리였을 것이다 라고도 얘기를 했죠. 그래서 판은 여러 사람이 모일 수 있는 어떤 장소를 의미하죠. 그다음에 소리는 당연히 노래를 말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결합된 것이다. 그리고 사실상 판소리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 소리, 안일이, 그다음에 발림, 또 추임새와 같은 구성 요소들이 다 복합적으로 합쳐져야지 성립이 되겠죠. 그래서 4번이 잘못됐다라는 것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자, 다음 중 무가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무가의 특성입니다. 무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자, 무가에서 중요한 지점은 무가라는 것은 사실상 아무나 할 수 있는 노래였다, 아니다? 아니었죠. 특수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즉 무당만이 할 수 있는 노래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떠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기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무가는 무속의식에서 무당이 부르는 노래로 천대와 배척받아 왔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옳지 않은 거니까 1번 설명은 옳은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신을 즐겁게 하기 위한 의도로 문학성을 가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건데 문학성을 가미했다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자, 우리가 무가를 문학성이 만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면 굳이 배울 필요가 없겠죠. 무가도 분명히 나름의 문학성은 분명히 들어가 있다. 자, 3번입니다. 무가는 신성성이 있으므로 신성성은 당연히 있죠. 신에게 바치는 노래와 춤이기 때문에 사실상 신성성은 당연한 건데 오락성은 완전히 배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맞는 설명입니까? 틀렸다라고 봐야겠죠. 자, 바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죠. 오락성이 배제된다. 아니죠. 자, 우리가 무가에 대해서 배울 때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세습무라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자, 세습무라는 건 사실상 제가 맞춤법을 틀립니다, 여러분들. 자, 재미 위주가 사실상 이루어지는 노래죠. 왜 그러느냐라는 건 세습무는 사실 신내림을 받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와, 저 사람 용하다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왕 하는 거 재미라도 있게 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재미 위주, 즉 오락성이 훨씬 더 강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오락성이 완전히 배제돼 있다라는 설명은 사실 틀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전문적인 구연자의 노래이므로 맞죠. 무당만이 할 수 있는 노래죠. 다른 구비문학보다 복잡하고 세련되어 있어 예술성이 풍부하다.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4번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13번입니다. 자, 국어의 문법적 특성을 형태적 특성과 그 다음에 통사적 특성으로 나눌 때 형태적 특성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살펴보죠. 저 뒤에서부터 할 겁니다. 자, 국어에는 분류사가 발달해 왔다. 맞죠? 당연히 맞는 설명입니다. 자, 국어는 조사와 어미가 발달된 언어다. 맞죠? 무수히 많은 조사들이 있고 어미는 심지어 활용까지 가능해서 얼마든지 변화도 가능합니다. 자, 국어는 담화 중심적 언어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제 부각형 언어의 특성을 가진다도 맞는 설명이죠. 자,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국어는 경어법이 정밀하게 발달했다. 자,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우리가 앞에 실제 예상 문제 풀이 때 한번 다뤘던 문제이기도 하죠. 자, 경어법이 발달했다. 맞죠? 맞습니다.
높임법들이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 발달을 했죠. 하지만 이 설명 자체는 틀린 건 아니지만 형태적 특성이 아니라 이 1번은 그렇죠. 통사적 특성이 된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다. 그래서 다 맞는 설명인데 답이 뭐지? 하셨던 분이라면 통사적 특성과 형태적 특성을 빨리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찾아서 구별하신 후에 숙지까지 다시 한번 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14번입니다. 다음 중 불교적 향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향가는 우리가 제망매가를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었죠. 자, 아무래도 자, 신라 때의 노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의 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중국의 한자를 빌려와서 사용을 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했다고 했죠, 여러분들? 음과 뜻을 빌려서 사용했다. 그 방식이 바로 향찰이다. 그리고 주로 승려나 귀족들이나 그리고 화랑들, 그렇죠. 자, 이 화랑들이 주요 작가층이었다. 아무래도 향찰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한자를 모르는 일반 서민층들은 향가라는 작품을 쓰기가 어려웠겠죠. 자, 그리고 4구체, 8구체, 19체라는 나름의 율격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체 향가는 특징적인 부분으로 항상 낙구에 감탄사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 이 정도가 사실 우리가 향가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따다다닥 하고 떠오를 만한 또 떠올려야 될 내용들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되겠죠. 자, 틀린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저도 또 거꾸로 갈 겁니다. 자, 도천수 관음가는 희명이 지은 19체 향가로 희명이 아들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처님 앞에서 기원하고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맞죠? 자, 그 다음에 제망매가는 월명사가 쓴 19체 향가로 죽은 누이의 극락왕생을 기원했다. 당연히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보현십원가는 귀녀가 쓴 19체 향가로 불교의 포교를 다룬다. 또 맞는 설명이죠. 답은 1번이 되겠죠. 도솔가는 충담사가 지은 4구체 향가단데 충담사가 지은 것이 아니라 바로 제망매가의 작가인 월명사가 지은 작품이죠. 자, 그래서 월명사가 지은 작품인데, 자, 해가 두 개가 떠서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없애기 위해서 지어 불렀던 노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장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들 떠오를 수 있는지도 체크를 좀 해보셔야겠죠. 이런 문제를 통해서. 자, 다음 중 한국 문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기를 좀 꼼꼼히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죠. 자, 역시나 제가 뒤에서부터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한국인이 한국어로 문학 창작을 하고 있는 경우 넓은 의미의 한국 문학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맞죠? 왜? 한국인이 한국어로 작업을 했기 때문이겠죠. 자, 언어란 글이 아닌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구비문학을 한국문학으로 포함시킨다라고 했죠. 뺀다면 우리 문학의 범위가 너무 편협해지기도 한다라고도 이유를 얘기했죠. 또 한국인 작가가 한국인 수용자를 상대로 한국어로 창작한 문학이다는 너무나 당연한 설명이자 한국 문학의 정의이기도 하죠. 답은 1번이 되겠죠. 한문학은 중국어로 쓰였기 때문에 한국 문학사에서 제외시켜 버린다면 그것 또한 역시 우리 문학의 폭이 너무나 줄어들겠죠. 또 글이 없었던 시대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처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된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론 강의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얘기를 언급했습니까? 그 당시에 한자를 쓴다는 건 동아시아의 어떤 공동 문어였다라고 했죠. 대부분 두루두루 쓰고 있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자,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띄어쓰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띄어쓰기 문제는 조금 더 꼼꼼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이 문제는 오답의 확률이 좀 높은 문제였습니다. 일단 답을 먼저 체크하고 얘기를 하면 3번이 되겠죠. 아, 이게 맞는 거구나. 자, 그렇다면 사실 왜 나머지는 틀렸지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당연히
떼었어야 맞겠죠. 자, 근데 이 부분 또한 역시 떼어야지 맞겠죠. 의존 명사는 띄어쓰기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아마 이 4번의 컨형이 제일 납득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왜 그럼 어떻게 붙여야 되나? 자, 붙여야 되는 이유는 이 컨형이 바로 여러분들 조사입니다. 조사. 자, 조사는 앞말에 붙였음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컨형은 붙여 쓰는 게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넘어가면 오늘의 일단 마지막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중 경기체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경기체가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자, 고려 중엽의 신흥 4대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죠. 그리고 우리가 작품 어떤 것도 봤었죠, 여러분들. 어떤 거 살펴봤습니까? 경기체가의 가장 대표적 작품이었던 한림별곡도 우리가 같이 공부를 했었죠. 자, 그리고 특이한 점은 이름의 유래를 알 수 있는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후렴구가 또 등장한다라는 거, 그리고 문학성은 조금 낮았다라는 거, 아무래도 사대부들의 자기 과시적 성격이 너무 강했다라는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떠올리시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것은인데 음수율은 334조 또는 444조를 주로 보인다. 맞는 설명이죠. 사물이나 경치의 나열을 그대로 사용한다. 맞죠? 그래서 우리 한림별곡에서도 보면 본인들이 당대 유명한 문장가들의 문장과 글, 책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로 나열했었죠. 자, 경기 어떠하니 있고라는 후렴구가 들어있다. 제가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이죠. 자, 그럼 답은 당연히 1번이 되겠죠. 자, 고려 무신, 뒷검기 무신들의 기상을 드러내기 위해 창작됐다? 아니죠. 잘못됐죠. 자, 아까 언급드렸듯이 고려 중엽의 신흥 4대부들이 창작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지 맞는 설명이 되겠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기출문제 첫 번째 파트로 여러분들과 문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에 나머지 문제들을 여러분들과 또 꼼꼼하게 끝문제까지 다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마지막 문제풀이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최대한 더 신경 써서 문제풀이를 하고 다음 강의에 준비해 오시면 도움이 훨씬 많이 되겠죠. 자, 수고하셨습니다.